얘들아, 우리가 배웠던 갈래 중에 가장 오래된 갈래가 뭐였어? 신라시대 때? 향가 기억나? 향가 기억나지? 우리 고대가요라고 하는 것은 신라시대 이전, 신라의 향가 이전의 문학을 우리가 고대가요라고 한다. 신라의 향가 이전의 문학을 우리는 고대가요라고 한다. 그러면 신라보다 그 전이니까 당연히 문자 있었을까 없었을까 얘들아? 없었겠지. 왜? 우리 훈민정음까지만 해도 고대, 신라, 그 뒤에 한참 뒤에 조선시대 때 나온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대가요 정리 한번 해볼게. 옛날에 고대가요라고 하면은 고대시대 때 불렸던 문학들을 우리가 고대가요라고 하거든요. 정리 한번 해볼게. 우리 고대가요의 주된 내용은, 그러니까 주제 같은 게 뭐가 있었냐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에게 임금을 주세요라는 주제가 있었고, 우리에게 임금을 달라, 우리에게 임금을 보내달라, 이런 거 있었겠지. 그리고 비를 내려주세요. 아무래도 고대가요니까 우리가 어때? 농사를 많이 또 지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를 많이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비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주제의 가요가 있었고, 또 사냥의 성공, 먹어야 되잖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사냥이 성공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주제가 고대 가요로 가장 많이 쓰였었고, 그 다음에 나라의 행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대 가요의 많은 주제 중 하나였어. 대부분 이렇게 4개로 쓰였다. 고대 가요라고 하면은 이렇게 4개가 우리가 주된 주제라고 했었는데, 우리가 얘들아 봐봐, 우리에게 임금을 달라, 비를 내려주세요, 그 다음에 사냥의 성공, 나라의 행동이 아니라 행사라고 적어야 돼. 나라의 행사. 어때? 이거 개인적으로 원하는 거 아니면 집단적으로 원하는 거 얘들아? 집단적으로 원하는 거겠지. 그래서 얘네 고대가요의 특징은 먼저 집단적 노래 성향이 강하다. 집단적 노래 성향이 강하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울 공무도화가랑 구지가 같은 경우는, 공무도화가랑 황조가 같은 경우는 집단적 노래가 대부분이 고대 가요였잖아. 근데 얘네 두 개는 이 대부분의 주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품을 봐야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면 공무도화가랑 황조가가 무슨 내용인데? 라고 하면은 일단 정리 먼저 해볼게. 원래 고대가요라고 하면은 집단적 노래가 많이 불렸지만, 하지만 버텨놓고 우리가 공무도화가랑 황조가 같은 경우는, 안녕, 왜? 공무도화가랑 황조가 같은 경우는 집단적 성격을 띠는 게 아니라 개인의 내면을 노래한다. 얘네는 개인의 내면을 노래하고 있었고, 개인의 내면을 노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의 내면을 노래하기 때문에 이것을 서정시라고 한다. 그리고 얘네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현재까지 전해지는 12페이지야. 가장 오래된 서정시가야. 가장 오래된 서정시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위에 세 작품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얘들아 봐봐. 공무도화가랑 황조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제 쓰였다 그랬어? 고대가요라고 했잖아. 고대 때 쓰였다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문자 있었다 없었다?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말에서 말로 전하는 것을 우리가 구전된다라고 하죠. 문자가 없기 때문에 구전되다가 나중에서야 한문으로 기록되었다.
공무도화가랑 황조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대 시대까지만 해도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다가 나중에 한문으로 기록이 되었다. 우리가 이것을 한역시가라고 한다. 구전되다가 나중에 한문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는 한역시가라고 한다. 여기까지 우리는 고대 가요 특징을 한번 잡아본 거야. 고대 가요의 대표적으로 쓰인 주제가 뭐였다고 얘들아? 4가지가 있었는데 우리에게 임금을 달라 혹은 임금과 관련된 주제에 혹은 비를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주제나 혹은 사냥의 성공, 그 다음에 나라의 행사 같은 경우가 대부분의 주제를 이뤘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공무도화가랑 황조가 같은 경우는 집단적 성격을 띠는 게 아니라 이 4개의 주제가 아니라 개인의 내면을 노래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서정시가이면서 우리가 이거를 이 작품을 봐야 되는 이유도 되겠죠. 그러면 공무도화가 한번 봐볼게. 선생님 이거 필기본 줄게. 얘들아 봐봐. 고대 가요잖아. 문자가 없다가 나중에 기록됐다라고 했지. 뭐로 기록됐대? 뭘로 기록됐어? 우리가 한문으로 기록됐다라고 했지. 그래서 원래 요렇게 쓰인 시야. 근데 우리 이거 지금 해석할 수 있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금 현재 와가지고 요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야. 우리는 얘를 볼 필요는 없고 얘를 보면 돼요. 알겠죠? 우리 이제 공무도화가 한번 봐볼게. 공무도화가 이거 내용을 알기 전에 배경 지식을 먼저 알려줄게. 배경 지식을 한번 봐보면 얘들아 이거 작자가 누구야? 뭐라고 써있어? 백수광부의 아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여? 백수광부가 뭐냐라고 하면 밑에 정리해보자. 흰 머리에 일단 백수광부는 흰 머리를 가진 미치광이를 얘기를 했어. 흰 머리의 미치광인데 그의 아내가 지은 노래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흰 머리에 미치광이인 아내가 지었잖아. 왜 이 노래를 지었냐라고 하면은 백수광부라고 하는 사람이 물에 빠질 때 그럼 아내는 어떻게? 막 빠지지 마라. 거기 가면 위험하다라고 말렸겠지. 그때 부른 노래가 그때 얘기한 노래가 봐봐. 그림 그리면서 설명해 줄게. 얘가 머리가 이렇게 났다라고 하고 백수광부라고 치자. 그리고 얘가 아내가 되겠지. 근데 갑자기 이 백수광부가 술을 엄청 먹어대.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이? 판단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엄청 큰 강에 이렇게 뛰어든다. 근데 이걸 본 아내의 모습은 어떻겠어? 말려야지. 그치? 그래서 이 아내가 지금 남편을 말리려 이렇게 가는데 이걸 본 다른 사람이 막 아내가 가지 말라. 거길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거야. 그러면 이 들은 사람은 또 이 사람의 아내가 있었겠지? 이 사람의 아내한테 가가지고 어떤 미치광이가 물에 빠졌는데 그 아내가 부른 노래가 있다. 이거 한번 들어봐봐 라고 하면서 요 사람이 일단 얘가 부른 게 요렇게 전해지고 이 제3자가 들은 게 자기 아내한테도 전해지고 있지. 일단 여기서 우리가 지금 구전된다는 건 이해되고 있죠? 지금 아내가 얘를 지금 말리러 갈 때 한 내용이 지금 공무도화가인 거야. 그러면 이해되죠? 글로 한번 정리해볼게. 이렇게 하면 나중에 못 보니까 배경 지식 옆에 한번 적어보자. 백수광부가 물에 빠져 죽을 때 그의 아내가 부른 노래다. 아내가 부른 노래를 우리는 공무도화가라고 한다. 노래 여기에 있는 문학 자체는 어렵지 않아.
가보자.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이할고. 얘들아 이것이 자체 어렵지? 않죠. 다 이해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표현법이랑 중요한 것만 먼저 찝어보자. 얘들아 임이여 그 물을 건너지 마오 라고 하는 거 먼저 봐보자. 얘들 앞에 나오는 임은 그러면 누가 되는 거야? 맞아. 우리 여기 나오는 임은 백수 광부가 되겠죠. 왜? 아내가 부른 노래잖아 지금. 그 남편에게 임아 그 물을 건너지 마오 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리고 얘들아 뭐뭐야 뭐뭐여 라고 하는 거 있잖아. 우리가 누구누구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돈호법이라고 한다. 돈호법은 부름을 나타내는 말이고 물을 건너지 마오 라고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일단 임이여 그 물을 건너지 마오 라고 하는 것부터가 지금 어때? 임을 만류하고 있지. 그치? 만류하고 있고 마오 라고 하면서 명령을 하고 있죠 지금. 임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봐봐. 임은 결국 그 물을 건넌 거야. 얘들아 여기 나오는 물은 지금 이미 물을 건너서 죽었잖아. 그러면 이 물은 지금 긍정의 의미가 아니라 부정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세모 표시해 놓을 거야. 왜? 이 물은 이별을 상징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1, 2구를 보면 여기서 지금 누구의 떠남이 나타나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미 떠남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여기 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에 휩쓸려 돌아갔다라고 했으니까 부정의 의미인 물이 되겠고 얘는 결국에 이 물은 죽음 혹은 사랑이 끝난다라고 우리 이 정도까지 알 수 있죠. 가시님을 어이할고 얘들아 뭐뭐 할고 같은 경우 우리가 무슨 법? 설리법 쓰였다. 그리고 얘들아 이렇게 지금 4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 보여? 우리가 이렇게 4단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문학에서 기, 승, 전, 결의 4단 구성임을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마지막 결 부분에서는 가시님을 어이할고 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 여기 자체가 화자의 심상을 집약하고 심상이나 심정도 말이 돼요. 집약하고 결국 어때? 슬픔과 화자는 지금 슬픔과 한탄과 체념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죠. 이미 가신 임을 물에 빠진 임을 어이할까? 라고 물어보고 있잖아. 그래서 3, 4구는 임의 죽음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 알 수 있고요. 그럼 얘들아 여기서 우리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하면은 출제 포인트가 뭐냐라고 하면은 출제 포인트는 우리가 물이 가진 의미야. 우리 1, 2, 3, 4구를 다 보면은 1구, 2구, 3구에 물이 나오고 있는 거 보여? 근데 얘네 물이 다 의미가 달라. 일단 형광펜 한번 쳐볼까? 1년의 물, 2년의 물, 3년의 물, 3구의 물. 그러면 1구의 물 같은 경우는 이며 그 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건너지 말라라고 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 물은 결국에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2구의 그러니까 승 부분의 물은 임은 결국 물을 건너시네 라고 하면서 이별을 나타내는 물이었고 전 부분에서의 물은 물에 휩쓸려 돌아갔다라고 했으니까 저 3구의 물은 죽음 혹은 사랑이 끝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까지 공무도화가였고 옆에 넘어가서 작품 개관 한번 정리해 볼게.
얘는 우리가 고대 가요라고 했죠. 그리고 한혁시가라고 했어. 한혁시가가 뭐였냐라고 하면 다시 정리해볼게. 한혁시가는 구전되다가 말로 구전되다가 나중에 한자로 한문으로 작성을 한 것을 우리가 한역시가라고 한다. 그리고 성격은 되게 서정적이고 체념적이 중요하지. 왜? 이미 지금 물에 빠져 죽어버렸잖아. 그래서 주제는 임을 잃은 슬픔이고 우리가 의의를 한번 봐보자. 현존하는 최고의 서정시가라고 위에서 아까 정리해줬어요. 그리고 집단 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단계의 가요였다라고 우리 정리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공무도화가에서 우리가 출제 포인트는 물의 의미를 잘 봐주시면 되고요.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 얘는 지금 구지가라고 되어 있죠? 얘 한번 봐볼게. 보기 전에 이 구지가는 어디에 나와 있냐라고 하면은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얘는 우리가 삼국유사 중에서 가야국 있잖아. 얘들아, 가야가 결국 뭐였어? 가락이지. 가락국, 가야국. 가야국 건국 신화에 실려있는 작품이다. 그러면 결국에 구지가의 내용은 가야국이 세워져 있는 내용이 되겠지. 이해돼요? 왜? 구지가는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가야국 건국 신화에 실려있는 작품이니까 가야국 관련해서 건국 신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한번 봐보자. 구지가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여기 저 한문 안 보고 여기 한글로 번역된 부분만 볼 거야.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라고 어때? 어려운 시는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거 한번 공부하는 단계니까 분석 정도는 해볼게요. 얘들아, 거부가 같은 경우에서 일단 먼저 표현상의 특징 먼저 정리해볼게. 얘들아, 뭐뭐아라고 부르는 거 우리 무슨 법이라고 했었죠? 돈호법이었죠. 돈호법. 현수야 라고 부르잖아. 놀랐어? 현수야 라고 부르잖아. 그때 야, 여 같은 경우가 우리는 돈호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호명하고 있죠. 거부가 라고 부르고 있고 머리를 내어라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우리 표현상의 특징 먼저 적을 거야. 뭐뭐 해라 라고 하는 명령형 어미가 사용되고 있고요. 내어놓지 않으면 얘들아 뭐뭐 하면이라고 하는 우리 가정법도 지금 사용되고 있지. 구워서 먹으리. 이렇게 표현상의 특징 정리해 볼 수 있었고 얘들아 봐봐.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우리 이거 지금 자체가 건국 신화에 실려있는 작품이잖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해석을 해보면 거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누구냐라고 하면은 신을 얘기해. 일단 써봐. 이해시켜줄게. 거북이는 신 혹은 신적 존재 그리고 기원의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거북이를 플러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북이는 신이고 신적 존재야. 그러면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같은 경우 있잖아. 여기 나오는 머리는 뭐냐라고 하면은 우두머리를 얘기해. 결국 뭐야? 누구야? 왕이겠지. 머리는 우두머리를 얘기하고 즉 왕을 얘기한다. 그러면 머리를 내어라 같은 경우는 뭐야?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말로 번역을 해보면 왕을 내어주세요. 왕을 내어주세요. 우리 위에서 뭐라고 했었어? 고대 가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로 우리에게 임금을 달라라고 하는
주제가 있었다고 했지. 지금 굳이 가는 그 내용인 거야. 그래서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거부가 우리에게 임금님을 왕금을 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지. 이해돼요? 내려가 볼게. 근데 임금을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라고 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위협하고 있죠. 왜 이거 위협을 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왜 위협을 하냐라고 하면은 왕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엄청 간절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왕을 보내주세요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 2구에서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같은 경우는 왕의 출현 기원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라고 하면서 소원 성취를 위한 위협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줄 수 있겠죠. 우리가 여기 지금 구시가 같은 경우는 같이 보면 좋은 작품이 있거든.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일단 작자는 미상이야. 작자가 없다는 뜻이죠. 제목은 해가라고 하는 작품인데 굉장히 비슷해. 그래서 이거를 한번 외부에서 끌어올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 근데 이 책이 너무 좋은 게 뒤에 문제로 이렇게 외부 지문으로 나와 있어. 봐봐. 거부가 서로를 내놓아라. 남의 부인은 작은지 얼마나 크랴. 내 만일 거역하고 내놓지 않는다면 그물로 너를 잡아 구워 먹으리. 어때? 거부가도 똑같고 내어놓아라 명령형 똑같지. 않는다면 이라고 하는 가정형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고 너를 잡아서 구워 먹으리 라고 하는 위협 또한 나타나고 있지. 이거 외부 지문이잖아. 2학년 때는 이런 거 수도 없이 많이 나올 거거든. 이거 일단 먼저 풀어봐. 그리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해설해 줄 거야.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설했는지 어떻게 풀었는지 흔적 남겨오면 되겠지. 그리고 쌤 거랑 비교해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구지가 이렇게 끝났고요. 옆에 한번 봐볼게. 작품 개관 정리 한번 봐보자. 얘도 마찬가지로 고대 가요였고 한약시가였다. 그리고 서사적 집단을 가지고 있었고 얘는 우리가 주술료라고 한다. 주술료가 뭐야 얘들아? 라고 하면은 뭘 바라고 주술을 부린다는 거야. 구지가는 주술료의 갈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주제를 보면 임금 강림이 그러니까 임금이 나타나기를 기원하고 있는 내용이었고 의의를 보면 현존 최고의 집단 무효이자 주술성이 지닌 노동요로 가락국 건국 신화에 삽입되어 있다. 여기서 질문 있는 사람? 이거 왜 노동요인지 안 궁금해 얘가? 왜냐면 이 노래를 부를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었을 거잖아. 평민들이었을 거잖아.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제발 임금을 달라라고 하면서 일을 할 때 불렀던 노래래. 그렇기 때문에 노동요가 되는 거야 얘는. 이해돼요? 우리 그리고 마지막 황조가 한번 봐볼게. 황조가는 정리할 게 조금 있긴 한데 먼저 한번 봐보자.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대가요기 때문에 왼쪽에 한자 보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번역한 한글을 읽을 거야. 황조가 봐보면 헐헐 나는 저 꾀꼬리 암수 정답게 논이는데 외로울사 이내 모음은 니와 함께 돌아갈 거라고 나와 있잖아. 얘들아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화자가 나타나고 있을까? 나타나고 있을까? 여기 이내 몸 보여? 얘도 지금 화자를 상징해. 지금 봐봐. 나는 지금 어때? 외롭다라고 앞에 서술어에서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되게 외로워. 일단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게.
지금 나는 외로운 상황이야. 근데 우리 1, 9 한번 봐보자. 활활 나는 저 꾀꼬리 암수 정답게 노니는데 얘들아 어때? 꾀꼬리는 지금 암수 정답게 놀고 있대. 근데 지금 나는 어때? 나는 외로운데 꾀꼬리는 암수 정답게 놀고 있대 라고 하면서 꾀꼬리와 나와 지금 어떻게 돼? 꾀꼬리와 내가 지금 대조되고 있지. 꾀꼬리와 내가 지금 대조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왜 꾀꼬리가 나오냐라고 하면은 지금 나의 정서를 대조시키는 게 꾀꼬리라고 했었잖아. 우리가 대조를 사용하면 어떠한 효과가 있냐라고 하면은 일단 내가 지금 외로운 것들 있잖아. 내 외로움을 부각시키고요. 심화시키고 그러니까 내 외로움이랑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꾀꼬리를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 우리 객관적 상관물 정리 한번 해볼게. 왜? 문학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법이라서. 객관적 상관물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3개의 구분으로 나뉜다. 정리 한번 해볼게. 일단 객관적 상관물에서 첫 번째는 일체. 합의한다는 거야. 일체의 객관적 상관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조의 객관적 상관물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고조와 심화의 객관적 상관물이 있다. 일체의 객관적 상관물, 그러니까 나랑 자연물이랑 감정이 일치된다는 거잖아. 그럼 얘들아 결국 이게 뭐야? 나와 지금 내 감정이랑 자연물이랑 감정이 일치되고 있다는 거잖아. 우리 이거 무슨 법이라고 했었지? 이거 뭐야? 감정이입이야 얘가. 감정이입 한번 정리해볼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신에서도 알려줬을 거야. 만약에 감정이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감정이입에 나오는 자연물 있잖아. 걔는 100%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알려줬었어. 그래서 일체의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이입이고 대조의 객관적 상관물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고조, 심화도 마찬가지로 내 감정 부각하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대조의 객관적 상관물 보고 있고 이 꾀꼬리는 결국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놓자. 얘는 대조겠지. 객관적 상관물 중에서도 대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객관적 상관물이 뭐냐라고 하면 간단하게만 정리해볼게. 내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그냥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 내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우리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한다. 감정이입도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이 되지. 왜? 내 감정이랑 일치하잖아. 대조도 마찬가지지. 내 감정이랑 대조되잖아. 어쨌든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을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질문 있는 사람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1, 2, 9에 활활 나는 저 꾀꼬리 암수 정답게 논이는데 라고 되어 있잖아. 얘들아 봐봐. 활활 나는 저 꾀꼬리 암수 정답게 논이는데 여기 이렇게 묶어볼까? 지금 어때? 꾀꼬리를 내가 보고 있는 거잖아. 즉 자연물을 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얘를 선경이라고 하고요. 이 경이 경치할 때 그 경이야.
지금 꾀꼬리가 암수 정답게 놀고 있는 그 모습, 경치를 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위에 두 구를 묶어서 우리는 선경이라고 하고, 밑에 외로울사 이내 몸은 누와 함께 돌아갈고 라고 하면서 어때? 내 지금 몸이 외롭다라고 하는 정서가 나오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밑에는 후정이라고 한다. 여기 뒤에 있는 정자가 감정 혹은 정서할 때 그 정자야. 그렇기 때문에 선후 관계 알죠? 선이 먼저 나오고 후가 뒤에 나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선경이라고 하면은 먼저 경치가 나오고 후정이라고 하면은 나중에 나의 정서가 나온다라고 하는 선경후정의 구조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다까지 정리해주면 되죠. 그래서 1, 2구 먼저 봐볼게. 지금 누구의 다정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꾀꼬리가 되겠죠? 1, 2구는 꾀꼬리의 다정한 모습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 3, 4구는 짝을 잃은 화자의 외로움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이것만 봐도 지금 1, 2구가 선경이고 3, 4구가 후정이라는 것도 우리 알 수 있죠? 우리 갈래 정리 한번 봐볼게. 황조가는 일단 고대 가요였어. 그리고 한혁시가고 얘도 마찬가지로 서정시다. 성격은 우리가 임을 잃은 슬픔 때문에 애상적 성격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특징을 보면 성경후정의 후정의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화자의 외로운 심정을 노래한다. 그리고 공무도화가와 함께 현존하는 최고의 서정시가이다. 이거 앞에서 같이 정리해줬죠. 집단 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단계의 가요이다. 하고 정리할 수 있었어.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괜찮아요? 우리 한번 넘어가 볼게. 넘어가서 14페이지 한번 펴볼까? 우리 지금 위에 뭐 나와 있어? 찬기파랑가랑 제망매가 두 개 나와 있지. 우리는 근데 여기서 찬기파랑가만 볼 거다. 왜? 우리 제망매가 했어 안 했어 얘들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기파랑가만 먼저 볼 거야. 근데 찬기파랑가 보기 전에 우리 항상 갈래 먼저 정리하고 가야겠지. 얘 갈래 지금 뭐래? 향가래. 우리 이거? 향가? 배웠었지. 정리 한번 해볼게. 향가에 대해 정리 한번 해보자면 일단 먼저 향가는 신라시대 때 사용된 노래였죠. 신라시대 때 유행했던 갈래였고 신라시대 때 향가는 신라시대 때 향찰로 쓰인 문학이다. 정리해줄게. 얘들아 향찰이 뭐냐라고 하면은 향찰 요렇게 끄집어 내볼게. 향찰이 뭐냐라고 하면은 한문은 아니야. 얘들아 한문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한문은 우리가 한문을 쓸 때는 이해가 가게 그 앞뒤 맥락에 따라서 써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향찰 같은 경우는 한문이 아니라 얘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쓴 거야. 예를 들어볼게. 일단 먼저 써보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한 수단이다. 향찰 같은 경우는 한문은 아닌데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었던 수단을 우리가 향찰이라고 한다. 봐봐. 지금 향가는 신라시대 때잖아. 우리 조선시대가 먼저야? 신라시대가 먼저야? 신라가 먼저죠. 고구려 백제 신라였던 그 신라가 먼저였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 말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신라시대 때 말을 어떻게 했냐면 지금 나와 너네가 얘기하고 있는 이 말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대로 사용됐었는데 표기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빌려와서 써야겠지. 그 빌려온 게 한자였어. 한자의 음과 뜻을 가지고 온 건데 얘가 열이라고 하는 한자의 음이고 오라고 하는 것도 한자의 음을 가져온 거야. 한문 같은 경우는 요렇게 보고, 그러니까 얘네의 한 줄을 보고 엮어서 아 얘네가 결국 전체 뜻이 뭐구나 이렇게 나오는 게 한문이잖아. 근데 지금 향찰 같은 경우는 그냥 한자랑 그러니까 한자 사이에 관계가 없어. 그냥 음만 빌려온 거야. 왜? 우리 말을 이렇게 쓰기 위해서. 그래서 요렇게 한자의 음과 뜻을 가지고 온 게 향찰이었다.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워놓고 위에 다시 정리해보자면 결국에 얘는 우리가 노래로 불렸고 향찰을 우리가 노래로 불렸어. 향찰은 노래로 불렸고 우리가 향찰은 한문문학이다 라고 하면 틀려. 한문문학이다 라고 하면은 틀리고 한문으로 기록이 되었다 라고 하면 틀려. 한자로 기록이 되었다는 맞겠지. 혹은 향찰로 기록이 되었다 라고 써야 된다. 얘는 향가에 대한 갈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써먹으면 좋을 것 같아. 향가는 일단 노래로 불렸고 한문문학, 한문으로 기록되었다 라고 하면 틀려. 그 대신 향찰로 기록되었다 하면 한자의 음과 뜻으로 기록이 되었다 라고 하면 맞아요. 그러면 우리 향찰 받고 향가 한번 봐보면 향가에도 얘들아 구분이 되어 있어. 어떻게 구분되어 있냐라고 하면은 제망매가 혹시 기억나? 우리 향가에서 몇 구체 향가 몇 구체 향가 했던 거 기억나? 지금 우리가 봤던 제망매가는 몇 구체 향가야? 19체였지. 그렇게 향가에서도 우리가 몇 구체라고 하는 분류가 있었는데 정리 한번 해볼게. 향가에는 4구체, 8구체, 19체가 있었다. 시기에 따라 4구체에서 19체 요렇게 넘어가고 있어 지금. 그러면 제일 이른 시기에 나온 4구체 향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면은 민요적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해. 왜? 가장 먼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민요적 성격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또 가장 먼저 나왔기 때문에 단순하겠죠? 4구체 향가는. 그리고 4구체 향가를 지나서 지금 8구체 향가에서는 특징을 보자라고 하면은 얘는 4구체 플러스 4구체로 이루어진 향가야. 8구체는 4구체 플러스 4구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10구체와 4구체 사이에 있는 애잖아. 그렇기 때문에 8구체는 10구체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형식이었다. 8구체는 4구체와 10구체 사이로 10구체를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적 형식이 많이 쓰인 8구체라고 정리해두면 되고요. 10구체로는 우리가 제명매가도 10구체였지. 그렇기 때문에 10구체는 정리할 게 좀 많아. 옆으로 이렇게 빼볼게. 19체 향가는 일단 먼저 가장 발전된 형식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19체 향가는 가장 발전된 형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제된 형식이다. 얘들아 정제된 형식이 뭐냐라고 하면은 가장 잘 다듬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19체는 4, 2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 밑에 가서 한번 봐줄게. 4, 2의 3단 구성이다. 그러니까 우리 4단 구성을 기승전결이라고 앞서 정리했던 거 기억나? 근데 우리 지금 3단 구성은 우리가 기서결이라고 한다. 4단 구성은 기승전결이라고 하는데 향가처럼 4, 2의 3단 구성은 기서결이라고 한다. 그리고 얘가 가장 중요했었지. 낙구 첫머리에 뭐가 왔었어 얘들아?
감탄사가 왔다. 낙구 첫머리에 감탄사가 온다. 예를 들어볼게. 감탄사는 아 혹은 아으 혹은 어즈버 같은 경우가 온다. 얘들아, 낙구가 뭐냐라고 하면은 4, 4, 2, 2, 2, 2 있지. 얘 4, 4, 2에 2 보여? 이 중에 가장 제일 먼저 오는 첫머리를 우리가 낙구라고 한다. 그러면 낙구 첫머리에 감탄사가 오는 건 알겠어. 그러면 얘가 더 중요해. 그래서 감탄사가 나오면 어떠한 기능 혹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데 라고 하면은 정리해보자. 어떤 기능을 하냐라고 하면은 일단 시상을 집약한다. 혹은 시상을 전환한다. 전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봐줘야 돼 한번. 왜? 4, 4, 2 구성에서 4, 4하고 2로 끊어볼게. 앞에가 4, 4 부분이 마이너스였으면 이 부분에서 플러스가 나와야 되고 4, 4 부분에서 플러스가 나왔으면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의 정서가 나오는 게 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시상을 집약한다는 웬만하면 맞는데 시상을 전환한다 같은 경우는 한번 봐줘야 된다는 거야, 내용을. 이해되죠? 그리고 고조된 정서를 나타내고 얘가 중요하지. 시상을 마무리한다. 낙구 첫머리에 감탄사가 오는데 그 감탄사는 아 혹은 아으, 어즈버 같은 경우가 오고 그러면 이 감탄사가 어떠한 기능, 역할을 하냐라고 하면은 그 문학 속에서 시상을 집약하고 혹은 고조된 정서를 나타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시상을 마무리한다 까지 정리할 수 있고 이 전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용을 한 번쯤은 봐줘야 된다 까지 정리하면 되겠지. 그리고 얘들아, 얘 지금 향가잖아. 향가랑 가장 많이 비교되는 갈래 한번 봐볼게. 정리할 부분 있어? 현수 있어? 없어? 여기 위에 정리할 부분 좀 남아? 안 남아? 여기 밑에다가 정리 한번 해볼까? 그 제막매가 맨 밑에 여기 보이죠? 여기다가 정리 한번 해볼게. 얘들아, 향가는 지금 언제 쓰였다고 했었어? 향가는 신라 때 쓰였다고 했었지. 그리고 향가는 우리가 3단 구성이라고 하면서 4, 4, 2 구성 기억나? 기서, 결 기억나? 근데 우리 이거 3단 구성 조선시대 와가지고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초장, 중장, 종장. 걔 뭐였어? 갈래 이름이? 시조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많이 나오는 문제가 향가랑 시조랑 시조는 우리가 조선시대 때죠. 조선 이후. 향가랑 시조랑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정리 한번 해볼게. 우리가 향가 같은 경우는 3단 구성이라고 했었죠. 예를 들어 19채 같은 경우는 4, 4, 2 구성이었고 그에 비해 시조는 우리가 3단 구성이 아니라 얘는 3장이라고 한다. 3장 6, 9, 45절 기억나죠? 그렇기 때문에 시조는 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로?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향가는 낙구 첫머리에 감탄사가 오잖아. 위에서 정리했죠? 낙구 첫머리에 감탄사가 오는 게 향가였는데 시조 같은 경우는 종장의 첫머리에 감탄사가 온다. 되게 비슷하지 않아? 우리 낙구 첫머리는 아으 같은 게 있었는데 시조 같은 경우는 어즈버, 아모타. 이 어즈버 같은 경우는 향가랑 시조에서 둘 다 쓰였어.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자라고 하면 시조에 들어가는 것들이 많다. 이해돼요?